최신 이슈앤 상식 5월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럼입니다. 출산율 문제가 나와 있네요. 맞물려 있는 문제들이 있죠. 고령화, 저출산입니다. 자, 고령화 저출산은 선진국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암울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미래에는 잘 될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들이 컸습니다. 미래를 유토피아로 보는 관점들이 컸었죠. 하지만 그 반대인 디스토피아, 다시 말해서 암울한 미래가 오지 않을까라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결혼도 많이 안 하고 있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미래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은 나왔죠. 혼인율이 떨어지고 있고 여성조차도 초혼 연령이 30대로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은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일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라고 이에 대한 대책들을 고민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는 몇 년 전부터 나왔지만 딱히 별다른 대책들이 안 나오고 있네요. 그게 좀 아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여성 채용과 관련된 이런 난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대책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어서 빨리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청년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봐야겠죠. 내용 이어서 탑 이슈 첫 번째입니다. 최저임금제 얘기가 나와 있죠. 최저임금제는 기업의 수익과 관련이 된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법상 권리 중에서 사회권은 국가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해서 다른 의미로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선 기업이 제대로 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을 때, 다시 말해서 기업이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임금을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죠. 지금 현재 최저시급이, 최저임금이 과연 합리적인지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6,030원이죠. 근데 이걸로 부족할까요? 현실적으로 더 올라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논란들이 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내수 진작을 위해서 임금을 올려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 자료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많아요.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232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이 사람들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냐? 해주는 게 당연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자체를 올리는 것도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얘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노동자 비중을 보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죠. 다른 나라들은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10% 넘는 나라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우리보다 좀 못한 나라들, 라트비아도 있긴 하지만, 벨기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1%도 채 안 되네요. 자, 이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왜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는지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계 경기가 침체 일로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전태일 열사가 최저임금을 주장하면서부터 우리나라 노동권들이 점점 발전해 가기 시작했죠. 사회적 권리로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업도 돈을 벌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상 권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다고 하긴 좀 못한데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어렵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헌법 정신이 투철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 정도 얘기로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나와 있는 두 번째 탑 이슈입니다. 고령화 얘기입니다. 자, 급속한 고령화에 거기에 심각한 저출산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는 희망보다가는 막중한 책임과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젊은 세대들이 나이가 들었을 땐 노후 대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인구 피라밋을 좀 보도록 합시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젊은 인구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개도국의 경우에는 역피라밋이 아니라 피라밋 형태라고 봐야겠죠. 젊은 인구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가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되면서 점점 종형에 가깝게 되죠. 그러다가 2060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역피라밋 형태예요. 다수의 젊은 인구가 소수의 나이든 인구를 먹여 살리는 이 구조면은 사회 제도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수의 젊은 인구가 다수의 나이든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회보장제도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분석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1:1 부양시대, 그러니까 한 명의 젊은 사람이 한 명의 고령 인구를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럼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나이 든 사람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15세에서 64세 사이에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가 자체가 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더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죠. 오죽하면 이민청이라고도 만들어서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민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 나올까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유독히 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인구 관련된 용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고령화 사회 기준이 나와 있죠. 이 기준은 유엔에서 만든 기준이지 정부기관이 만든 기준은 아니에요. 65세 이상을 일반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고령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년 연령을 좀 더 늘리자라는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건 일반적인 통계니까 그냥 65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4% 미만의 연소 인구 사회라는 게 뭡니까? 국가가 아직 젊다는 얘기예요. 이제 나이가 슬슬 들면서 7%를 넘어가면서 고령화, 그리고 14%를 넘어가면서 고령, 20%를 넘어가면서 초고령 사회 또는 후기 고령 사회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인구 피라미드 구조도 잘 보셔야 됩니다. 피라미드 형태, 인구가 늘어나는 이 형태는 개도국에서나 가능하죠. 종형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출산율이 슬슬 떨어지는 인구 정체 단계, 선진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인구 정책 잘못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거꾸로 가버려요. 방추형으로 빠지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역피라미드 형태. 그럼 나라가 이제 나이 든 사람만 있는 늙은 나라가 돼버리죠. 인구가 많을 때 과거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한 가정의 부부 사이에도 자식이 7, 8명까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노후 대비를 별다르게 할 필요가 없었죠. 자식들이 부모를 먹여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노후 대비할 걱정 없이 믿고 맡기면 됩니다. 계속해서 인구는 증가하고 경제는 성장하고 인구 보너스라고 볼 수 있죠. 젊은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이래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좀 활기찬 면들이 있죠.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경제 성장이 지체됩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어두워지죠. 인구 오너스가 됩니다. 오너스라는 개념 자체가 막중한 책임 부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구 자체, 그러니까 나이가 든 인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사람들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사람들이라는 뜻, 이게 인구 오너스입니다. 자, 이렇게 인구 오너스 시대가 돼버리면 경제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로 바뀔 때까지는 경기가 둔화돼 버리죠. 인구 절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선 뾰족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령화는 더 지속되고 있고 결혼하는 사람은 줄고 있고 출산율은 줄고 있단 말이에요. 뾰족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쉽게 안 나오고 있네요. 당장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당장 지금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됩니까? 보험료를 높여야 돼요.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연금을 덜 받아야 됩니다.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이런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 억울하잖아요. 우리 윗세대는 덜 내고 더 받았는데 우린 더 내고 덜 받으라고 하니 억울하다 이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그러지 않으면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하겠죠. 뭐 혹시 알아요? 통일이라도 되면 좀 나아질런지. 그러지 않으면 참 우울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구 절벽 얘기였습니다. 자, 내용이어서 세 번째 탑 이슈, 이칠 권리입니다. 입장이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자신과 관련된 사생활이 노출된 연예인 A씨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일반인 B씨는 연예인의 삶이 궁금했어요. 자, 사생활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 연예인 A씨는 주장하겠죠. 자, B씨는 알 권리를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둘 중에 누구 의견이 맞을까요? 이러는 가운데 A의 피해가 너무 심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칠 권리의 개념이 나왔는데 이 권리의 개념이 나왔다고 해서 이 균형이 완전히 기울어지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균형은 필요합니다.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 둘 다 유지한 상태에서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나에게 불리한 정보들, 이 정보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이칠 권리, 이 권리가 보장돼야 되니까 그래서 복잡한 거죠. 자, 개념에 대해선 EU 국가들, 특히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강조하는 유럽에서부터 이슈가 됐었죠. 온라인에 떠들고 있는 나와 관련된 뉴스들, 이걸 삭제해달라라고 요구를 이전엔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구를 해봤자 알 권리 침해라고 해서 안 받아줬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슬슬 법제화되면서 몇몇 국가들, 이미 EU는 이칠 권리가 인정이 됐습니다. 포털 사이트나 또는 검색 사이트에 요청을 했을 때 반드시 삭제해줘야 되죠. 다른 국가들도 논의하고 있고 우리도 현재 이칠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죠.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아직 법제화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알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언론사 기사나 또는 연구나 학술 목적의 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재 정권 때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이 자신의 이칠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것까지 보장해 주기는 무리가 따르겠죠. 하지만 내가 올린 글에 대해서만 검색이 불가능한 거지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해서는 검색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반쪽짜리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죠.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에요. 논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칠 권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특히 이칠 권리는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주장을 둘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만 알 권리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헌법상 둘 다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함부로 한쪽 입장을 들기보다는 둘의 균형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되짚는 게 그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이칠 권리에 대해서는 토론 주제로서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골고루 파악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정치 외교편입니다. 지난 총선 예상과 많이 벗어난 결과가 나왔죠. 제1정당이었던 1당이었던 여당이 이제 물러나고 야당이 제1당이 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더민주당이 압도적으로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캐스팅 보트. 그러다 보니까 양당 구조가 3당 구조로 그리고 여대 야소가 여소 야대로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야의 개념 자체를 왜 오해하냐? 이게 여소야대라는 개념이 의원 내각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원 내각제는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해버리거든요. 내각을 구성한다는 게 행정부를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제 국가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대통령제 국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어놨죠. 그래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른 정당이 장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이 행정부를 장악하게 돼요. 반면 입법부는 좀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소야대도 가능하고 여대 야소도 가능하죠. 하지만 의회를 차지한 정당이 내각, 즉 행정부를 구성해버리는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 무조건 여대 야소예요. 여소야대가 될 수가 없죠. 연립정부는 가능하지만 여소야도 자체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죠. 대통령이 새누리당이니까. 하지만 총선에선 더민주당이 한석 더 차지했기 때문에 입법부는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반 이상이 돼버려서 이쪽은 여소야대 상황이 돼버리게 된 겁니다. 대통령제에서나 가능하죠. 그럼 앞으로 어떤 전국으로 갈 것인가?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자, 여소야대로 갔을 때 행정부가 법을 추진하려고 하면 항상 태클 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법은 입법부의 목이 돼버리니까. 하지만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대 야소가 맞냐? 여대 야소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독재가 될 우려들도 있기는 해요. 항상 어떤 상황이냐는 건 그 정치적 환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국민들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걸 좀 고민해 봐야겠죠. 상당 기간 동안 여대 야소가 지속되었었고 그리고 더 긴 시간 동안 양당 체제다 보니까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떤 식의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기존의 정당들이 이젠 조금 다른 관점으로 국민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지켜봅시다. 자, 레임덕이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박근혜 정부. 왜냐하면 여대 야소로 가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임덕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특히 친박연대가 나올 만큼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야단을 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대 야소였기 때문이었는데 이번에 뒤집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 국정에 치명타가 오지 않을까. 이대로 가면 레임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단임제란 말이에요. 한 번 하고 끝나기 때문에 임기가 이제 후반으로 가게 되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쉽게 레임덕에 빠져요. 그래서 개헌 논의 중에 단임제가 아니라 중임제로 가자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현재 단임제에서 여소 야대로 가게 되면 레임덕이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국회와 논의를 해야지 국회를 압박해서는 안 되겠죠. 전에는 압박을 가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어떤 식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국회와
척을 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척을 졌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거니까요. 자, 레임덕 오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거겠죠. 자,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유리천장을 뚫고 지역구에서 의원이 된 여성들도 역대 최다라고 하네요. 아직까지 남성에 비해서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숫자가 늘어났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여성 의원들의 이 국정활동, 의정활동도 보면 굉장히 활발해요. 상징적인 의미로 뽑힌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능력으로 뽑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내용 이어가도록 합시다. 기대보다 높았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고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투표율이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 투표율 중에서 상당히 높았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제가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투표일 이전에 선거를 할 수 있는 제도죠. 재외선거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선거권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상투표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죠. 거소투표는 장애인들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이런 보조적인 장치들이 있다 보니까 투표율이 더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래도 60% 넘기지 못했던 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의 투표율이 좀 늘기는 했죠. 젊은 층의 투표율이 늘고 투표율 자체가 전보다 늘다 보니까 증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만일에 투표율이 90%가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무도 예상을 못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겠죠. 이 다수결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50%가 투표했는데 투표권자 50%의 지지를 받는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투표권자 4분의 1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투표권자 4분의 3의 지지를 받지 못한 대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수결의 한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투표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대의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원래 경상도는 새누리당, 전라도는 더민주당이라는 지역구도가 있었는데 이번 선거 때는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더민주당 의석이 더 늘어나 버렸고 호남의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의석을 늘려버렸죠. 이러다 보니까 지역구도가 좀 애매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경상도 대 전라도 대 수도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선 지역구도가 깨졌다는 것도 이번 총선의 중요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은 선거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재외국민투표입니다. 근데 실제로 쉽지가 않은 게 한 나라에 투표소가 하나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큰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 있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투표율이 41.4%밖에 안 돼 있죠. 그럼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냐? 비용을 더 투자해서라도 외국인들에게, 외국인이 아니죠.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우리 교포가 아니에요. 우리 핏줄인데 외국 국적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 국적자인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재외국민이라고 하죠. 이들의 투표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편 투표나 인터넷 투표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투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온라인으로 하는 금융거래는 어떡할 거냐 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내용 이어서 핵정상회의 얘기 좀 보도록 합시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해서 전 세계 핵안보 강화를 위해서 모임을 만든 게 바로 핵안보 정상회의죠.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큰 결과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 더 직접적인 제재가 나오냐?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핵실험, 대륙간 탄도탄 실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사회는 더 강경하게 제재를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특별하게 바뀐 결과가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자,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정부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도를 비공개하기로 했던 건 일본 정부를 위해서는 아니에요. 전략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웃깁니다. 따지고 보면 이 공개 안 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일본이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본 내에서도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우려된다가 아니라 더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정부가 나서서 더 면밀히 조사하고 그 위험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야죠. 최근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어떤 의미에선 기업이 잘못했다기보다간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던 게 이게 더 큰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사하고 제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참 어이가 없네요. 자,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군이 지대지 유도 무기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할 위협이 있죠. 그래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킬체인, KAMD. 킬체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으면 선제 타격해버리겠다는 게 킬체인의 개념이죠. 발사를 했다면 중간에 요격해버리겠다. 이게 KAMD, 한국식 MD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는 게 북한에서 휴전선 인근에 장사정포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여기를 타격하기 위해서 지대지 유도 미사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대지 유도 미사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순항 미사일이에요. 적어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되 유도 미사일, 그러니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무기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자면 개발하기 전까지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현재는 없다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그게 답답해요. 당장의 위협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북한이 현재 지금 당장 어떤 위험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좀 난감하네요. 자, 2017년부터 진행되는 국방 중기 계획을 보더라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MD나 KAMD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유도 무기들, 이런 무기들 계획이 지금 당장에 도움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향후에는 꼭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까지 정리해봤습니다.